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임종기준 등의 세부 사항이 미비한 탓에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는 2월 4일부터는 전 의료기관에서 본격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는 임종기 전환 시점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혼란을 겪지 않게 할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내 대학들 사이에서 새학기 대학 등록금을 둘러싸고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만성적 재정난이 고등교육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논리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거액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장학금의 효과가 떨어져 등록금 인상을 두고 보기 어렵다며 올해 역시 대부분 대학이 동결 내지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올해부터 살인죄 구형량을 높이고 사건 처리 기준을 세분화한 내용의 살인범죄 사건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밝힌 살인범죄 사건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와 함께 살인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사형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범죄가 이뤄질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보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들을 한 번쯤 멈칫하게 만드는 담뱃갑에 새겨진 각종 경고 그림들이 올해는 보다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 제작 선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담뱃갑에 표기 중인 10종의 그림은 24개월마다 정기 교체토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23일부터 바뀐 사진 그림이 적용돼야 하며 교체되는 그림은 6개월 전 고시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는 새로운 경고 그림이 확정돼야 하는데요. 경고 그림 제정위원회는 현 30% 수준인 그림 면적의 확대와 면세 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 문구 적용 등 경고 그림의 건강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들도 함께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 사회에는 작은 변화들이 있기 마련이죠. 올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주민생활 편의와 민원 서비스, 그리고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먼저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고요.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그동안은 법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전기 자전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각 지자체에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맡는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요. 2018년의 다양한 제도적, 법적 변화가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새해에도 이슈프리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사회 뉴스를 보면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을 때마다 여론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인지 검찰이 살인범죄 사건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주간 브리핑에서 살짝 살펴보긴 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올해 1월 2일 날 대검찰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살인범죄 사건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살인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대폭 높이겠다는 겁니다. 예. 구형량을 높이겠다. 예. 어떻게 높이겠다는 거죠?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듯이 예.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의 강력 범죄를 하면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구형을 하겠다는 거고 최고형으로는 사형까지 높이겠다는 겁니다. 살인범죄에 있어서 죄를 더 무겁게 다루는 가중처벌 요소를 몇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가중처벌 요소를 몇 가지 추가했다. 예. 뭐 어떤 요소들을 추가했을까요? 그러니까 보복이나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범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가중시키고 또 이제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특히 이제 재범, 누범 같은 경우에 그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가중 요소로 추가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서도 이 가이드라인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이슈프리즘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등으로 감경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대검찰청이 발표한 살인범죄 사건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에 의하면요. 네. 음주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 감경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제 논란이 됐었고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살인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모든 살인죄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정당방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또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그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그 가해자가 이런 살인이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 등에는 감경 요소로 참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검찰이 살인 범죄에 대해서 구형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구형이라는 것이 처벌하고 연결이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구형하고 이제 선고형을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형과 선고형. 예, 구형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피고인, 재판부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형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게 선고형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구형의 절반을 선고형으로 내린다고도 하지만 보통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과 선고형은 전혀 구분되는 내용이고 또 이 검찰에서 하는 구형을 재판부에서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형한다고 해서. 그렇군요. 그럼 검찰이 내린 구형은 형을 구한다 이렇게 내려주십시오라는 거네요. 아, 그렇다면 결국 법적인 최종 판단과 처벌은 법원이 내리는 건데 이렇게 구형량을 높이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보통 구형량을 높인다는 게 보통 구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검찰에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재판부, 그 법원에는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검찰에서 구형을 하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참작해서 그 형량을 정할 때, 양형을 할 때 참작할 거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보통 구형을 하게 되면 반 정도를 인정해 준다든지 오히려 아니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조로 변호사님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보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요. 검사님들이 구형을 하는 것에 절반 밑으로 떨어지게 판결이 나오면 검찰에서 항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구형량에서 완전히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네. 자유롭게 판단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매년 약 50명의 시민이 살인 전과자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하니까 새해 들어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실질적인 효과가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새해가 되니까 뭐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이 대학들은 물론이고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부모님들 이 입학금 관련 소식에 귀를 좀 기울이게 되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인상이 될 것인가. 근데 뭐 교육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어떤 이유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예, 대학들이 대학 등록금 올리기 쉽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나운서님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등록금 올리게 되면 여론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대학 등록금을 쉽게 못 올리는 이유는 이제 이게 교육의 문제고 또 여론, 사회적인 압력의 그런 국민적인 공감 등 때문인데요. 이화여대가 2015년에 등록금을 2.4% 올리자 이런 논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론에 굉장히 질타를 받았고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등록금이 정말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쉽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여론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뭐 일단은 여론이 가장 문제일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정부에서 규제를 좀 하지 않을까요? 네, 국공립대학도 말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큰 문제일 건데요. 네. 근데 크게 두 가지 받침이 되는 게 국가 장학금이라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그리고 각종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각 대학들한테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반영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쉽게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로 국가장학금 2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요? 등록금 인상이 어려운 이유? 예. 국가장학금 2가 대체 뭐길래요? 이제 국가장학금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이 스스로 이제 그 학생들한테 받는 등록금을 얼마나 경감하는지에 따라서 국가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금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거네요.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받는 것을 오히려 올리면은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과 학내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 뭐 장학금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과 대학 측이 갈등을 하지 않으려면 등록금 동결하든지 아니면 인하하든지 이런 방안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뭐 그냥 막 올릴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등록금 인상률의 법적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 있군요. 예.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딱 수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를 곱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올해는 올릴 수 있는 폭이 지난해보다 0.3%가 넓어져서 최대 1.8%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회적인 여론이나 정부 지원 정책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생각하면 이 등록금 인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새해가 되면 이 등록금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학생들, 새로 신입생이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이 등록금 때문에 그 꿈이 좌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들이 신중하게 등록금에 대한 문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브리핑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 하나씩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조로 변호사님 가지고 오신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가져온 이슈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미취학 아동들을 보호하라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그 미취학 아동들 또는 그 취학 아동들도 범죄 대상으로 삼는 사건이 많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그 고준희 양 살해하고 또 유기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보호 실태와 법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검색어에 오르내리고요. 이
아이의 이름이.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가졌었는데 설마 했는데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경찰에서 최종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고준희 양 사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정리해보면은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준희 양은 지난해 1월 29일에 친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고모 씨의 손을 길러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내연녀 이모 씨와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아버지 고모 씨는 그 자신이 낳은 그 고준희 양보다는 내연녀를 다 꼈고 그러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의 브리핑을 보면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담한 내용인데요. 그 이 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3cm 철자로 때립니다. 매질을 합니다. 아이를요. 예.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 양이 끼니를 거리자 그 친부인 고 씨는 약을 주는 대신에 왜 말을 안 들어라는 말을 하면서 딸의 발목을 밟습니다. 친딸인데. 예. 그러다가 결국 친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그 3개월 만에 지난 4월 25일에 그 몸이 아파서 바닥을 기고 있는 준희 양을 발로 무참히 밟아서 살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서 군산의 한 야산에 유기하게 됩니다.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이제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면서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이 친부가 시신을 매장하고 나서 거짓 신고까지 하는 대범함을 또 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부 고 씨와 내연녀 이 씨는 준희 양이 숨진 지 8개월 만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딸이 사라졌다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실종 경위가 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 고 씨 가족들 상대로 수사를 좀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좁혀오는 수사망의 압박을 느낀 고 씨는 준희 양을 살해해서 땅에 묻었다라고 살해한 내용과 사체 유기한 내용 그리고 학대한 내용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준희 양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이 아동 학대와 이와 관련된 범죄를 막기 위해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님, 이 주장이 제기되는 근거가 또 있잖아요. 네, 취학 아동들은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동 학대 사안이나 이런 것이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미취학 아동들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내고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요.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18,700여 건 중에서요. 6살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전체 아동학대 24.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 아동학대 당하는 아동의 4명 중에 1명이 미취학 아동이라는 겁니다. 아동학대 4명 중에 1명이 미취학 아동인 것도 놀랍고 또 전국 아동학대 건수가 지금 18,700여 건이라고 하셨죠? 이 수치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대체 누가 이렇게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좀 비통하기도 한데요. 아동학대 범죄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 아동학대 사건의 80.5%가 부모님한테서 벌어지는데 이 중에 부모 중에서 76%가 친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아동학대가 발생을 합니다. 끔찍하네요. 어떻게 친부모가 자신의 친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취약아동, 미취학아동에 대한 현행법상의 국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조로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도 특별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도에 원영희 사건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을 계기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서 취약 예정인 아동들이 입학일로부터 이틀 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하면 읍면 동사무소와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관련 법규가 마련됐습니다. 그렇지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이런 해당 법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원영희 사건 때도 조금 안타까웠는데 일단은 그 안타까움을 계기로 해서 이런 관련 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6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는 이런 관련 규정이 없는 건가요? 규정이 꼭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역시 아이가 장기간 결석하면 가정 방문을 하고 만약 안전에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이 규정이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원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보면요. 네. 그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리고 의심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직군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네. 직군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병원 등 5개 시설 직군 종사자들은 자신이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랑 접촉이 많은 그런 직업인데 예.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을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그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는 있다라는 네네. 거죠. 신고 의무자들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아동학대 범죄 막기 위해서 이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또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이조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 이제 취약 아동격 같은 경우는 학교에 일정 기간 결석을 하면 학교에서도 체크를 하고 당국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미취학 아동들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이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국가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이제 아동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의 그 기록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장기 결석 등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출생 신고가 됐는데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등의 위탁기관에 출석을 좀 잘 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을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제대로 실행을 하려면 또 이걸 책임지고 맡을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아동 학대 건수가 급증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나 쉼터 등을 늘려야 된다는 그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에서는 약간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올해 초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0명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6,360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는 1,820명으로 3.5배를 더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숫자를 듣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는데 상담사 한 명이 6,000명 넘는 아이들을 관리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력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를 발견할 확률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의 발견 비율은 아동 1,000명당 1.3명이고 미국은 1,000명당 9.4명, 호주 경우는 1,000명당 8명으로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인력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 대구에서 빵을 먹다가 흘렸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아버지가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사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처벌 수위가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돼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 2년 6개월밖에 안 내려진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제 보통 그 아버지 친부 신모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게 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 그 숨진 딸의 어머니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 형량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1월 대전에서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생후 17개월 된 딸에게 압박 붕대로 몸을 감싸놨다가 9시간 동안 감싸놨는데 그 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모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게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17개월이면 굉장히 작은 아이 아닌가요? 근데 압박분대로 감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또 무죄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보통 그 불고 불리의 원칙에서 그 검찰에서
고하지 않으면 나머지 범죄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대치사죄로 이제 기소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봐보면은 그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딸의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그 아동 학대죄를 인정해서 어머니에게 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서 질문을 또 드려보자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자녀가 부모를 어쩌다가 이렇게 살해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네, 중하게 처벌됩니다. 중하게? 네, 그러니까 존속 폭행, 존속 상해, 존속 살인 다 보통 폭행, 상해, 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 학대의 경우는 더 경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속이 곧 자녀가 존속, 그러니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곧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를 때리거나 또는 폭행하거나 상해 또는 살인을 하면은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약간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 살해, 존속 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되는 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좀 유연성이 있다. 굉장히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데 단지 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중하게 처벌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봉건주의 잔재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이게 폐륜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언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존속 폭행, 존속 살해 뭐 이런 부분이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또 이런 반대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또 놀라운 결과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존속이 비속을 때리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덜 경하게 처벌되는데 비속이 존속을 폭행하는 경우나 이건 더 중하게 처벌돼서 약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실제 사례를 좀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가족 구성원이 누구보다 서로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살인하거나 상해 때리고 이런 부분을 비난한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거나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부분은 다 둘 다 가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모가 자식을 굉장히 뭐 이틀 사흘을 잠을 재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서 자녀가 우발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사안에서도 존속살인으로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도 그 아동학대 처벌도 굉장히 가중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실제로 잠을 재우지 않아서 우발적으로 부모를 살해한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골프채로 때리고 이렇게 뭐 전교 10등 하는데 전교 1등이라 이러면서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존속살인으로 무겁게 처벌할 뻔한 사건이 이제 관련 아동보호기관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반적인 살인보다 그 감경을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아, 약간은 그래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이런 논의가 나오는 자체가 사회가 많이 변화를 한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고준희 양 사건을 보면 아버지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경하게 처벌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부모가 설마 자식을 정말 고의적으로 때리고 죽이고 하려고 했을까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학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아이를 학대를 해서 다치고 애가 지금 병원에 당장 가야 되는데 그 부모가 며칠을 방치를 해놓거나 이래서 애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도 이건 살인이 아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래서 그냥 살인죄는 아니고 상해치사로 처벌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남의 그냥 부모 자식이 아니라 남을 그냥 남과 남이 있을 때 그 남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방치해놓고 그렇게 병원에 한 집에 놓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부작위한 살인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래저래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쨌든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굉장히 약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해외에서 아동 학대 범죄 또 그리고 아동 학대가 이제 살해까지 이어지는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외 없이 아주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흉기가 없는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해서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미취학 아동 범죄 실태와 처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책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현행 법이나 앞으로 시행해야 할 법률들 우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철우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가장 큰 게 이게 제도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 간의 다툼에서는 일방적으로 때린다고 하면 도망간다든지 피한다든지 신고한다든지의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은 그런 구제 수단이 미흡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거의 대부분이 부모입니다. 보호라고 있는 부모한테 도망간다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자기 자식이지만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자녀는 정말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좀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렇게 형량이 낮은 이유가 부모가 설마 자식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그리고 훈육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인식상 훈육을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 이런 식으로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훈육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폭력에 대해서도 좀 용인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훈육은 그 체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리 제도가 지금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전담 인력이 없다면 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을 좀 확충을 했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훈육은 절대 체벌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아동범죄 사각지대 미취학 아동들을 보호하라.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좀 유연성이 있다. 굉장히 평등 원칙에 반한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데 단지 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중하게 처벌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부작위한 살인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육은 그 체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아동범죄 사각지대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촌철살인 한마디 써주셨습니다. 이슈 준비해주신 이철우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쓴 건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면 그 어려운 때를 기억 못한다는 걸 빗든 속담인데요. 지금 그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게 이제 거의 8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모들은 또 모든 성인들은 다 그 아동 시절을 거쳤습니다. 미취학 아동이든 아동 시절을 거쳤는데 그 어렸을 때 당했던 거 또는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옆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보고 부당하다고 느꼈을 텐데 이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힘들었던 거 직접이든 간접이든 겪었던 거를 생각해서 아동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름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런 내용 쓰셨나요? 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이렇게 썼는데요. 그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체벌이 훈육이란 말로 미화될 수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육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체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폭력이라는 게 처음에가 어렵지 시작을 하게 되면 점점점 그 강도가 세져지고 아동학대 사건도 처음에는 작게는 멍들게 시작했다가 화상도 있고 더 끔찍한 폭행으로 이어져서 사망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그러니까 아주 작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아주 작은 훈육을 위해서라도 체벌은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종합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 정말 말 그대로 연약한 존재잖아요. 뭐 올챙이적 당연히 연약한 존재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서 좀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추격대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보람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요. 연이은 화재 발생, 우리의 소방법 준수 실태는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화재 사고가 참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날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각 지역 곳곳에서 아주 큰 화재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뭐 제천 화재, 많은 인명 피해와 또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에게 전해줬었고, 서울 홍대 입구역에 화재까지 최근에 또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화재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뭐 안전관리 실태부터 화재 발생 시 대처까지 많은 부분들이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형 화재나 이런 화재가 일어나면 소방관들이 대처를 잘못했다, 초기 대응이 잘못했다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제 책임을 지거나 처벌하면 되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보다는 과연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차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잘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법을 다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예. 이런 법률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법률적인 이야기 해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어떤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 부분이 이번 제천 화재 참사에서 인명 피해가 아주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관련 법률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법률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이제 어떤 건물이든지 천정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오면 바로 물이 분사된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천 화재 생존자하고 목격자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화재 건물에 356개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명백히 소방법 위반이 되고요. 예? 또 제천 화재 현장에서 20명의 희생자가 나온 부분이 2층 여성 사우나인데요. 네.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요. 철제 선반으로 다 막아놓아가지고 이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사람이 대피할 공간을 막아놓으면 소방법 제53조 그리고 또 10조 1항에서 피난시설을 폐쇄 변경해 놓은 경우에 해당돼서 소방법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뉴스들을 접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이시긴 하겠지만 이 소방법 위반이잖아요. 네네. 누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누가 받나요?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건 해당 건물주하고 그 실제로 이 건물을 관리한 관리인 등이 일단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자세한 건 또 조사를 받아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소방법이랑 건축법을 위반한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받게 될 걸로 보이고요. 해당 건물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점검 업체가 소방점검을 허술한 그런 책임이 있다면 이에 네. 대한 형사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건물주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처벌 수위가 이루어질까요? 근데 소방법이랑 관련 건축법 외에도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되면 예. 그 형법 268조에서 5년 이하 금고에 처해지도록 되는데 여기 사망자가 29명의 부상자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봤을 때는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강력한 처벌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조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김보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방법이나 건축법 위반보다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사망하신 분과 다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를 고려하면은 형이 굉장히 중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찌됐든 강력한 처벌을 받을 거는 확실할 것 같고요. 제천 화재 참사 발생을 하자마자 또 관계기관에서 부랴부랴 불시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결과가 어땠습니까?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319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네. 모두 120곳에서 소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조사한 곳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곳이 위반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사항들을 위반했던가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피난 유도 등과 스프링클러 작동 불량이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 피난 통로를 하판으로 막아놓거나 장애물로 막아놔가지고 있는 경우가 38건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경우와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제천 화재와 마찬가지로 이 대형 건물 안전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건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원룸이나 주택 같은 곳도 이 소방 안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실제 2016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고 감동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초인종 의인이 있었죠. 안치범 씨. 화재가 나서 다시 건물에 들어가서 벨을 다 눌러서
본인은 또 사망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줬었는데 이 원룸이나 주택의 안전관리 실태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보면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소화기, 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룸이나 단독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2016년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파악해서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48.17%입니다. 근데 이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29.53%로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10곳 중에 3곳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 원룸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소방시설 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 있어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소방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 시행령에 따르면 4조에 따르면은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통용하는 걸 한 10평 정도 되죠. 여기 이하 구획 건물에서는 방마다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9.9제곱미터, 곧 10평, 33제곱미터 같은 경우, 이 원룸에서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이 소화기 정도는 뭐 배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화재 사망자 중에서 주택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정확히 보면 49.35%로 거의 절반에 가까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치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화재 사고가 이렇게 뭐 일어날 수 있는 요건들은 너무나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안전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대형 건물이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소방법도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그 화재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일어날 때는 신속히 이렇게 진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도로 곳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도 소방관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주차를 해놔가지고 소화전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위급 상황에 필요한 소화전을 쓸 수 없게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례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습니다. 이 소화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 골목 안에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를 하는 바람에 뭐 이렇게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법을 위반한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소방 펌프차에 실려 있는 물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전을 이용해야 되고 이 중요성이 너무 큰데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소화전 5m 이내에는 모든 차량의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뭐 20만 원 이하의 법정 벌금 구류 과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4, 5만 원 정도 이렇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법규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4, 5만 원이면 뭐 또 과한 처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파트나 주택 지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소방차, 뭐 주차구역. 근데 여기에 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이 중요한 화재 진압 현장에서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주차를 그렇게 해놓으면 그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사고를 되게 크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국민이나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SNS상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소방차 앞에 한 외제차가 주차를 해놨었잖아요. 저도 너무 굉장히 놀랐는데요. 포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 20분쯤에요. 소방서 직원들이 보고 소방차를 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외주차를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그래서 그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를 어서 옮기시라고 이랬는데 차주가 내가 지금 구룡포에 가는 중이니까 차를 빼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소방차는 빨리 출동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데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구룡포로 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서의 직원들이 관계 변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 출동 방해죄로 과태료 5천만 원,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주가 10분 안에 와서 차를 또 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룡포 가시던 게 아니었네요. 네. 너무 황당합니다. 네. 근데 만약 실제 화재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진임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떤가요? 사실 지난해인 2017년 3월 달에요. 네. 그 골목길, 좁은 골목길 모퉁이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정하자 이러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이게 국회 행안위에 상정이 된 다음에 아직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위급해서 소방차가 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소방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예, 현행법상으로는 소방차가 긴급한 통행이 필요할 경우에 불법 차량을 밀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을 보면 이제 소방차의 통행을 막거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 이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또 자체적으로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차량을 제거 이동하는 때에 따른 물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로 급할 경우에 저 앞에 불이 났는데 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화재를 진압하다가 이렇게 자동차를 민다든지 민간인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민간인이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 이 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없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정차 차량을 치우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차량뿐만 아니고 뭔가 손해가 발생하면 이 소방관들한테 책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방청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소방관사에서 파악한 소방관 개인적으로 책임을 화재 진압하다가 한 변상 건수와 금액이 총 20건이었고요. 금액이 무려 1,732만 원이었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땅속에 벌집을 제거해달라고 해서 제거하려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이는 토치램프를 썼다가 개인 임야로 불이 번졌다면서 1,000만 원을 변상한 소방관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빨리 구조를 해야 되니까 출입문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변상을 하기도 했고 불이 난 빌라 2층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려다가 노후된 방범창이 주차 차량 위로 딱 떨어져가지고 그 차량 수리비를 물은 소방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만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소방관분들은. 근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니까 일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만약에 소방차 앞에 불법 주차가 돼 있다, 그럼 어떨까요? 뭐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화재 시에 불법 주차 때문에 이제 소화전 연결 못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수고 바로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차를 부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불법 주차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합리적이기 전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차는 재물인 거고 그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을 손괴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부수고라도 이제 연결해서 불을 끄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부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소방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 또 개인한테 또 책임을 그리고 부르니까요. 소방관은 자유롭게 활동을 해서 불을 끄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거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불을 끈다든지 다른 생명을 구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나 제도에서도 분명히 소방관이 자유롭게 그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호하고 뭐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방 안전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 소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보람 변호사님 어떤 내용일까요? 올해 6월 27일부터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이제까지 20만 원이 최대였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7일에 소방청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을 개정을 이제 올해 6월부터 개정되는 것과 맞춰가지고요. 보상심의위원회를 실질화를 해서 소방차가 소화 활동을 하는데 좀 지장이 되거나 이래서 차량을 이동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활성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다만 주차 금지 구역이나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법률안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되면 좋을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이 그 소방 자동차를 출동이나 소화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향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고요. 그리고 소방관 분들이 마음 편하게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소방기본법상에 구비되어야 되는 그런 소방시설이나 이런 설비에 대한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 인력을 통해서 미리 불 나기 전에 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소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소방시설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처벌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우선해서 갖춰야 되는 것은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는 것이 범죄다라는 의식이 심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한참 전에는 음주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범죄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음주운전은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범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쯤이야 또는 지금 불도 안 나는데 굳이 내가 잠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연이은 화재 발생 우리 소방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촌철살인 한마디 또 어떤 내용 써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정차 차량을 치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는 재물인 거고 그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을 손괴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부수고라도 이제 연결해서 불을 끄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전담 인력을 통해서 미리 불 나기 전에 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범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두 번째 이슈 소방법 준수 실태에 대한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내용 써주셨을까요? 김보람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썼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불조심 예방 포스터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불이 한번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되게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소방법이나 그런 시설도 점검하고 소방차의 진화 같은 것도 방해하지 않고 이런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들었던 거 그대로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은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권위지지라고 써봤는데 이제 옛날 말에 그러니까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위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이제 곤란을 겪고 난 다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장 낮은 단계가 권위지지라고 말을 하는데. 제천 화재 참사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걸 곤란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배워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위지지라고 써봤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 대처를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일단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사태를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소방법 준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